60세에 임신하고 위험한 임신에 직면하고 모든 것을 혼자 겪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되는 꿈을 감히 꾸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와 같은 강력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댓글에 그녀 대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알아보고 싶습니다.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까? 희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맨발로 대구 중심부에 있는 우아한 아파트의 차가운 나무 바닥을 만졌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난방 시스템의 희미한 웅웅거림만이 그 틈을 메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생각의 폭풍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60세의 나이에 그녀는 많은 직업적 승리를 거둔 여성이었지만 개인적인 공허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건축가로서 희진은 상당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전통과 현대성이 독특하게 혼합된 그녀의 프로젝트는 대구의 고딕 지구에서 인천의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직업적 성공은 그녀가 느낀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종종 수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와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에게 세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던 점쟁이. 아이,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희진은 전국 꿈이 가득했고, 대가족의 약속은 불가피해 보였고, 운명의 카드로 그려진 그녀의 삶의 한 줄이었습니다. 이제 60세가 되어 두 번의 실패한 결혼과 자녀 없이 그 예측은 미래에 대한 진정한 비전이라기보다는 운명에 대한 잔인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그녀의 대학 시절 연인인 인호와 했는데 그는 약속으로 가득했지만 희진의 큰 꿈에는 인내심이 거의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5년 후에 반대되는 야망의 무게가 그들을 무너뜨렸을 때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편 재민은 신중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도피처에 가까웠다. 그는 매력적이지만 거리를 둔 남자로 자신을 위해 살았다. 그들은 10년간의 갈등과 화해할 수 없는 불화 끝에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 후 48세가 된 희진은 시간이 그녀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노랗게 변색된 점쟁이 카드를 발견했다. 예언의 기억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마치 운명이 그녀에게 익힌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 같다. 긴박감과 그녀 특유의 결의에 이끌려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갖는 생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앞에 앉아 그녀는 피곤하지만 단호한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겪었던 기복을 생각했다. 각각의 도전, 각각의 상실, 각각의 실수가 그녀를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죽음, 남성이 주도하는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일,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깨진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그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심했지만 가장 깊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그녀의 남편인 아르헨티나의 유명 작가 준혁이 욕실 문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55세임에도 불구하고 준혁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희진의 내면적 혼란과 대조되는 차분함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그는 물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감추려고 애쓰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 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준혁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움을 숨기려고 할 때 지었던 미소였습니다. 대구에서 함께 살았던 집은 고요한 피난처였고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함께 지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여행의 추억, 오랜 모험의 사진,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직업적 성공이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구석이 있었다. 오늘은 그들이 그 공허함이 사라지기를 바랐던 날이었다.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차 안은 고요했다. 희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대구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을 휘몰아치는 생각의 회오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점쟁이의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그녀의 귀에 울려 퍼졌다. 세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거야. 그녀는 그때 웃었다. 그 말이 언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소녀였다. 오늘 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의아해했다. 준혁이 침묵을 깨뜨렸다. 몇 년 전에 점쟁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던 걸 기억해. 지금까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희진은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는데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그 예언은 제게 그림자와 같았어요. 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희진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왜냐하면 상관없어, 희진아.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이것을 원한다는 거야. 병원은 차갑고 병원스러웠지만 개인 병원의 부드러운 조명과 중립적인 색상은 희진이 감사하게 여기는 평온함을 제공했다. 그 순간 따뜻하고 전문적인 미소로 그들을 맞이한 간호사는 채린이 곧 그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희진은 긴장감이 느껴졌다. 벽에 붙은 포스터에는 신생아, 행복한 가족, 임산부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다. 준혁은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는 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 위에 놓이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손가락이 서로 얽혔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희진이 마치 위안을 찾는 아이처럼 물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것을 겪었어. 지금 포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준혁이 대답하며 희진에게 필요한 자신감을 목소리에 불어넣으려고 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표정을 한 40대 여성 채린이 그들을 초대했다. 이 부인, 박 선생님, 환영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녀가 그들에게 자리를 잡으라고 손짓하며 물었다. 희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잖아요. 준비됐어요. 채린이 그들에게 시술, 따라야 할 단계, 위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희진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설명을 다시 들으니 왠지 모든 게 더 현실적이고 임박해 보였다. 희진아, 내 나이와 난자가 얼린 시간이 성공 가능성을 낮추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비슷한 사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 의사가 그녀를 안심시키며 희진의 눈을 살피며 말없이 지지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될 거라고 확신시켜줄 필요는 없어. 희진이 말했다. 준혁이 다시 한번 희진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의 위로를 받았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것을 겪었지만
2번은 달랐다. 이것은 두 사람이 공유했던 꿈의 성취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망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날 오후,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의 분위기가 달랐다. 불확실성의 무게가 단호한 평온함으로 대체되었다. 시술의 현실, 그들이 시도하려는 일의 현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잘 안 된다면 어떡하지? 희진이 갑자기 침묵을 깨며 물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피했던 질문이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생각이었다. 잘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야. 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게 우리를 정의하게 두지 않을 거야, 희진아. 실패한 가능성이 우리가 이미 쌓아 올린 것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희진은 준혁을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이 모든 면에서 그녀의 파트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동반자, 친구, 그녀의 비밀 친구. 고맙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거의 질식했다. 왜? 준혁이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것에 대해, 여기 나와 함께 있어준 것에 대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운전을 계속했다. 그의 생각은 다가올 날들에 잠겨 있었고, 두 사람이 단단히 붙잡고 있기를 바랐다. 그들은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씩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희진은 천천히 침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명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옷장 문을 열고 수년간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의 노랗게 변색된 사진이 있었고, 그녀의 눈은 희망과 약간의 순진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 침실문에 나타나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 여기 있을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다. 희진은 눈을 감고 잠시 꿈을 꾸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 휩쓸리게 했다. 그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결과가 어떻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든 떨어져 있든, 그들은 항상 그들의 삶을 정의해 온 것과 같은 힘과 결의로 미래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든 마주할 것이다. 준혁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의 빛이 어두운 서재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는 밤이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찍힌 어두운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었다. 밤의 고요함 속에는 항상 준혁이 글을 쓰도록 영감을 준 무언가가 있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억제된 에너지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것 같다. 희진은 호르몬 치료를 다시 받은 후 지쳐서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준혁은 요즘 평소보다 그녀를 더 많이 지켜보며 그녀의 얼굴의 모든 선, 모든 움직임을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 즉 글을 쓰는 방식으로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고 싶었다. 그는 컴퓨터에서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도꼭지에서 간신히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느리게 단어가 나왔다. 그 무게에 대해, 그의 나이에 처음으로 아빠가 된다는 불확실성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매일 그를 공격하는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설렘, 불안,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심연을 가로지르는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았다. 다음 걸음이 단단한지 어둠 속으로에 뛰어드는지 알 수 없었다. 무게는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준혁이 글을 쓰며 그 생각을 탐구했다. 지나가는 매 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흘러가는 매 순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해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자신이 쓴 글을 읽었다. 진실한 듯했지만 불완전했다.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희망의 연약함,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념비적인 성취처럼 느껴지고 모든 좌절이 파괴적인 재앙처럼 느껴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연약함에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기다림의 불확실성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갑자기 그는 뒤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돌아서서 희진이 서재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잠을 잘 수 없어?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준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글을 쓰고 있었어. 그가 대답했다. 희진이 서재로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고 준혁은 조금 비켜서 그녀가 책상 가장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주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려고 몸을 기울였다. 무슨 글을 쓰고 있어? 그녀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준혁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우리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그 무게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 모든 것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희진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혁은 언제나 말솜씨가 좋았지만 그가 이렇게 개인적인, 가슴에 가까운 것에 대해 글을 쓰는 데 위안을 찾을 줄은 몰랐다. 읽어봐도 돼요. 그녀가 평소보다 더 확신이 없는 어조로 물었다. 준혁은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희진이 읽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그녀가 각 단어, 각 줄을 처리하면서 천천히 바뀌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거의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있었고 그를 감동시킨 깊은 이해가 있었다.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당신은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해냈어요.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얽었다. 그게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야, 희진아. 글쓰기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야. 희진은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해요. 그녀는 이제 어조가 가벼워졌다. 마치 준혁의 말이 그녀의 가슴에 느껴졌던 무게를 약간 덜어준 것처럼. 그 후 몇 주 동안은 병원 예약과 긴 밤의 대화가 결합된 일상이 자리 잡았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희망, 꿈을 공유했다. 준혁은 계속해서 글을 썼고 각 단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미 조부모가 된 나이에 아버지가 될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리하는 방법이었다. 기다림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어느 날 밤 희진이 잠들었을 때 그는 생각했다. 불확실성의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를 짜는 것과 같아. 각 단어는 시리고 각 문장은 두려움과 희망을 의미의 그물로 묶는 매듭이야. 책은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각 장마다 그들의 여정의 다른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기다리는 불안, 치료에 대한 좌절, 이 과정에서 희진과 느꼈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이 그들이 바랐던 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뚜렷한 두려움. 준혁은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투쟁 속에 가치 있는 무언가, 말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의 상담 중 하나가 끝난 후, 희진은 갑자기 병원 바로 바깥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몇 걸음 앞서 걷고 있던 준혁은 그녀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희진은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듯했습니다. 준혁, 생각해 봤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녀가 마침내 말했고, 그녀의 눈은 그를 놀라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그의 눈을 살폈습니다. 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희진아. 안 되면 넘어가. 쉽지 않겠지만 같이 해낼 거야. 희진은 입술을 살짝 떨며 시선을 돌렸다. 아니, 넌 이해하지 못해. 우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야. 너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쓰는 이 책. 뭔가를 주는 것 같아. 내가 줄 수 없는 뭔가를. 해피엔딩이 없다면 어떡해? 내가 그 엔딩을 줄 수 없다면 어떡해? 준혁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의 말에서 아픔을 느꼈다. 희진아, 이 책은 해피엔딩에 대한 책이 아니야. 우리의 여정에 대한 책이야. 우리가 배운 것, 함께 겪은 것에 대한 책이야. 완벽한 엔딩은 필요 없어. 진실이 필요해. 그리고 진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싸웠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혁은 그녀를 꼭 껴안았고 그녀의 몸이 그의 팔 안에서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그렇게 길 한가운데에 껴안았고 그 순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날 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혁은 다시 책상에 앉았다. 희진은 감정의 강렬함에 지쳐 소파에서 잠들었다. 준혁은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물결을 느꼈다. 그는 컴퓨터에서 문서를 열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여유로움으로 글이 흘러나왔다. 그는 두려움, 희망, 일상의 투쟁에 대해 썼지만 또한 희진에 대한 깨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도 썼다.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단계에서 함께 있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진실에 의존하는 사랑이었다. 마지막으로 준혁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모든 단계, 모든 결정, 의심과 희망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찾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글이 페이지를 채우는 동안 준혁은 오랜만에 느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희진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응시했습니다. 그 장치는 이전과 이후, 희망과 현실을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인공수정을 한 지 열흘이 지났고 오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그녀 옆에 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희진은 그의 몸에 긴장감이 느껴졌고 마치 한숨 한숨이 묵묵한 기도인 것처럼 억제된 호흡이 들렸습니다.
체리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과민한 상태의 희진은 모든 것을 알아챘다. 이마에 가벼운 주름, 말하기 전에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망설임. 이씨, 박씨, 체린이 조심스럽게 측정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검사 결과가 있어요. 희진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는 것을 느꼈다. 준혁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조용히 지지하는 몸짓이었지만 그의 손길조차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죄송하지만 임신 테스트 결과는 음성입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가 충격을 완화할 것처럼 부드러운 어조로 떨어졌다. 희진은 마치 세상 전체가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다. 그저 발 밑에서 벌어진 심연의 공허함이 그녀를 온통 삼켰다. 그녀는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고 둔한 통증이 목으로 퍼져나가며 그녀가 내뱉을 수 없는 비명을 가두었다. 그녀는 얼어붙어 서서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준혁이 먼저 말을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해합니다. 그는 말했지만 그의 어조에는 생기가 없었고 평소에 낙관적인 불꽃이 없었다. 체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연민 어린 손을 내밀었다. 이게 듣기 힘든 건 알아. 내가 준비되면 다른 방법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희진은 그녀의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의사의 말이 그녀의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로 섞여들었다. 그녀의 온몸이 살짝 떨렸고 마치 얼음 조각을 삼킨 것처럼 배가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느꼈다. 준혁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진료실 밖으로 안내했지만 희진은 그의 움직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귀청을 찢을 듯했다. 준혁은 눈꽃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그녀가 괜찮다는 신호, 아니면 적어도 방금 들은 것을 잘 견뎌내고 있다는 신호를 찾았다. 하지만 희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눈이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준혁조차도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다. 희진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침묵을 깨며 말을 시작했다. 이게 엄청난 타격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 입양 같은 다른 선택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인 것처럼 건물과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침묵의 분노가 그녀 안에서 커지는 것을 느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서 희진은 욕실에 몸을 가두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여자를 보았다. 둔한 눈빛,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 보이는 얼굴의 주름. 점쟁이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세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거야. 깨진 약속. 이제는 운명의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지는 희망.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내리쳤고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결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약속.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 듯한 삶의 잔혹함. 왜? 그녀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는 욕실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몸은 통제할 수 없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준혁은 문 저편에서 그녀의 고통을 듣고 천천히 다가와 부드럽게 두드렸다.
희진아, 문을 열어줘. 그는 간청했고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깨졌다. 희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너무 집중했고 지금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이기적이었을까? 몇 분 후 문이 천천히 열렸고 준혁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바닥에 앉아 있고 눈이 부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얼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껴안았다. 미안해, 준혁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말 미안해. 아무것도 사과할 필요 없어.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우리는 함께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야.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준혁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느낄 수 있었다. 부정적인 결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심연이었다. 희진은 다퉈가고 있었고 자신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는 그녀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뒤에 몇 주는 힘들었다. 희진은 거의 말도 하지 않았고 거의 먹지도 않았다.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낮에는 가득했지만 밤에는 공허한 건축 프로젝트였다. 준혁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옵션을 제안하고 가능성을 탐구했지만 제안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이 서재에 앉아 책을 쓰고 있을 때 희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결의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녀가 안고 있는 고통을 반영하고 있었다. 준혁, 생각해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계속 노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실패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혁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 없어, 희진아.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지 않아. 내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도 돼. 희진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야. 전부야. 평생 동안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 내가 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너무 길을 잃은 기분이야.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길을 잃은 게 아니야, 희진아. 우리는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마주할 수 있어. 하지만 희진은 그의 말이 그녀에게 닿지 않는 듯 시선을 돌렸다. 준혁, 나는 지금 아무것도 확신이 없어. 우리가 확신이 없어. 나 자신도 확신이 없어. 준혁은 가슴에 타격을 입는 것을 느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실감이었다. 마치 희진이가 그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는 그녀를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그녀가 완전히 쓰러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준혁은 서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희진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우리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그는 그들의 사랑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연약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그는 책 파일을 열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며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다. 상실의 고통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썼다.
무엇이 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그가 글을 쓰면서 외로운 눈물 한 방울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오랜만에 준혁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희진을 위해, 그들을 위해, 그들이 꿈꿨던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희진과 준혁의 집에서 침묵은 고통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커피잔을 손에 든 준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단어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흐르지 않았다. 글을 쓰려고 할 때마다 그는 내부적인 저항을 느꼈고 모든 문장을 멈추고 다시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무거움이었다. 치료의 부정적인 결과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열린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닫을지 몰랐다. 희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건축 스튜디오에서 보냈고 거의 열병에 가까운 강도로 프로젝트를 디자인했다. 일은 그녀에게 도피처가 되었고 그녀가 느낀 고통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었다. 매일 아침 준혁을 보며 그들의 시선은 거의 교차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 전에는 없었던 어색함이 가득했다. 긴장감은 최대로 잡아당긴 끈처럼 만질 수 있었고 언제든지 끊어질 위험이 있었다. 어느 날 준혁이 책의 영감을 찾아 신문을 넘기던 중 숨이 막힐 듯한 제목을 보게 되었다. 60세 AI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다. 자연에 맞선 투쟁인가 아니면 절박한 꿈인가. 기사에는 그녀가 모르게 찍은 희진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는데 그녀는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다. 준혁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결정을 판단하고 마치 대중의 광경인 것처럼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을 캐내는 기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는 신문을 손에 들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희진의 작업실로 걸어갔다. 이거 봤어?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희진은 계획에서 눈을 떼고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제목을 보고는 고통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웠다. 네,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준혁은 더 강한 반응, 분노나 슬픔의 징후를 기대했지만 희진은 마치 기사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 그저 일로 돌아갔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무력감을 느꼈고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귀찮지 않아. 그는 재촉했다. 희진은 한숨을 쉬며 연필을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준혁,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거야? 울어? 비명 지르라고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판단을 받는 건 처음이 아니야.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 뭔가 말할 게 있지만 이건 달라. 희진, 그들은 아주 개인적인 것을 공격하고 있어.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리고 공평한 게 뭔데? 희진이 반박했고 그녀의 어조는 이제 더 날카로워졌다. 세상이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멈춘다고 생각해? 항상 판단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건 바꿀 수 없어.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목에 매듭이 생기는 걸 느꼈다. 그는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다. 그들 사이에는 어떻게 메울지 모르는 거리가 있었다. 그날 밤, 희진이 일찍 잠자리에 들자 준혁은 서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음성 판정을 받기 전에 쓴 글은 이제 공허하고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는 글을 쓰려고 했지만 나온 건 자신의 좌절의 메아리뿐이었다. 라비다는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길을 따르지는 않아.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끌고 가며 우리의 가장 깊은 희망과 꿈에 도전하기도 해. 그는 잠시 멈추어 그 말조차도 자신이 느낀 것을 포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종이에 적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그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상실이 있었다. 며칠이 지났고 그들 사이의 긴장은 커질 뿐이었다. 희진은 더 멀어지고 자신의 세계에 더 몰두한 듯했다. 준혁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글을 쓰면서 위안을 찾았지만 희진과 다시 연결하려는 모든 시도가 뚫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희진이 몇 가지 계획을 검토하던 중 친구 혜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혜진은 신문 기사를 읽고 그녀가 걱정되었다. 잘 지내, 희진?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희진은 같은 질문을 계속 듣는데 지쳐서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혜진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힘들겠지. 그냥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주의를 돌리고 싶은지 알아보고 싶었어. 희진은 그 제스처에 감사했지만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타블로이드 신문의 압박, 그녀를 엄마가 될 나이가 너무 많다고 보는 사회의 면밀한 시선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고맙구나, 마르. 하지만 괜찮아.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마르는 전화의 반대편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준혁은 다시 한번 희진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을 간신히 끌었다.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잃어가는 것 같아. 희진아, 널 잃는 것 같다.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희진은 책을 덮고 한숨을 크게 쉬었다. 준혁,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 대화에 지쳤어.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무시하고 저절로 나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어. 준혁이 주장했다. 희진은 일어서서 표정을 굳혔다. 나한테 뭘 기대해? 그녀가 물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게 너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희진아. 그냥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싶어. 내가 여전히 나를 너와 함께 원한다는 걸 알고 싶어. 준혁이 대답했다. 희진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준혁, 너무 지쳤어. 너한테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혁은 말을 잃었고 그가 하는 말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 마침내 그는 돌아서 방을 나갔고 문을 살며시 닫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슬픔을 느꼈다. 언제부터 그렇게 멀어지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자신과 함께 삶을 공유했던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을까? 희진은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갇힌 기분이었다. 사회의 압박, 시간이 촉박하다는 느낌, 엄마가 되고 싶다는 끝없는 욕망이 그녀를 모두 삼켜버렸다. 그리고 끊임없이 낙관적인 준혁은 때때로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게 만들었다.
똑같은 지친 일상 속에서 며칠이 지났다. 희진은 일에 몰두했고 준혁은 글쓰기에 몰두했다. 그들의 대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축소되었다. 저녁에 뭐 먹을래? 가게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들은 같은 집을 공유하는 두 낯선 사람 같았지만 삶은 달랐다. 어느 날 아침, 희진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준혁은 그녀 앞 테이블에 봉투를 떨어뜨렸다. 그럼 이게 뭐야?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물었다. 입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초대장이에요. 그냥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혁이 말했다. 희진은 가슴이 쑤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더 많은 선택권이 필요 없다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만 원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봉투를 받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마침내 감정이 없는 채로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잔을 들고 서재로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희진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희진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봉투를 쳐다봤다. 그녀의 손가락은 봉투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그녀는 글자와 봉투에 제시된 선택권을 읽었고 목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친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을 수 있을까? 그녀는 아이 없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압박감이 숨막힐 지경이었다.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 내부에서도.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잠자고 있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마치 꿈에서도 그들을 둘러싼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했다. 희진은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의 직전에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남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꿈을 계속 추구할까? 준혁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앞에 놓고 그날 아침에 온 일련의 이메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편집자의 알림이 화면 상단에 뜨고 메시지를 열자 놀라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새로운 책인 웨이팅 포 미러켈즈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유럽 국가를 순회하는 도서 투어에 초대되었다. 기다림, 아버지가 되고 싶은 욕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고통에 대한 친밀한 성찰을 담은 이 책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을 산만하게 하고 그의 집에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완벽한 기회였다. 희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식당에서 불렀다. 희진이 문간에 나타났고 그녀의 표정은 지난 몇 주 동안과 마찬가지로 냉정했다. 준혁은 그녀가 자신의 악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귀가 필요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어조는 중립적이었고 흥미도 경멸도 보이지 않았다. 책 투어 초대장을 받아서 준혁이 말했다. 어조는 가볍게 유지했다. 여행할 기회가 될 거야. 이 모든 것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희진은 그를 응시했고 그녀의 어두운 눈은 그가 완전히 읽을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녀가 되뇌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높아졌다. 우리 삶에 대해 말하는 거야, 준혁? 우리의 현실에 대해 말하는 거야? 이걸 마주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준혁은 그녀의 말이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야, 희진아. 그냥 우리에게 조금의 공간, 생각할 시간, 숨 쉴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할 시간, 희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간신히 자신을 붙잡고 있어. 요즘은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어때? 내가 필요한 건 어때? 물론 내가 필요한 게 중요해. 준혁이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 기회가 필요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희진은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눈은 떨어지지 않으려는 눈물로 가득 찼다.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는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에게는 이게 대낮처럼 선명해. 내가 나를 버리고 있어, 준혁.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가 떠나는 거야. 준혁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희진은 한 걸음 물러섰다. 난 싸우고 싶지 않아, 희진아. 그냥 우리가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싶을 뿐이야. 넌 이미 결정을 내렸잖아.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결정을 내려야 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 방을 나갔고 준혁은 자신의 생각과 그 순간의 괴로움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는 다시 앉았고 상황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투어가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지금은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준혁은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희진은 그 대화 이후로 거의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극복할 수 없는 틈으로 바뀌었고 준혁은 날이 갈수록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느꼈다. 편집자의 차가 그를 태우러 왔고 준혁은 희진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다. 희진, 나는 떠난다. 그는 작별 인사를 받았고 그녀가 여전히 그녀를 걱정한다는 어떤 신호를 받았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녀는 읽고 있던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준혁은 잠시 멈췄다가 한숨을 쉬고 문을 나갔다. 그는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차가 떠나자 희진은 책을 쾅 닫았다. 그 소리는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 자유롭게 떨어졌다. 그녀는 혼자라는 것을 느꼈고 좋든 나쁘든 그녀와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남자에게 배신당했다. 그녀의 고립이라는 현실이 그녀를 강타했고 그녀는 숨이 막혔다.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희진이 목소리를 떨며 고백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수빈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날 늦게 희진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수빈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 공간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고 공기 중에 부드러운 향 냄새가 퍼져 있었다. 날카로운 눈과 회색이 섞인 긴 검은 머리를 가진 50대 여성 수빈이 그녀를 포옹으로 맞이했다. 앉으세요. 수빈이 말하며 그녀를 색색의 천으로 덮인 낮은 테이블 옆에 쿠션 의자로 안내했다. 무슨 걱정이세요? 희진은 처음에는 주저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곧 눈사태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수빈에게 부정적인 치료 결과, 결혼 생활의 갈등 심화, 준혁이 가장 필요할 때 투어를 가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빈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눈은 희진의 눈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말 넘어
표면 너머를 볼 수 있는 듯했다. 실패한 것 같아요. 희진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아내로서 실패했고, 어머니로서도 실패했고, 이제 준혁을 잃고 있어요. 수빈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희진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운명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신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유가 있지. 몇 년 전에 점쟁이가 너한테 한 말을 기억하니? 약속이라기보다는 잔인한 것 같다. 수빈이 부드럽게 말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인생이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야. 가끔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해. 기적을 믿는 법을. 하지만 여러 번이나 나를 실망시킨 운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희진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수빈은 부드럽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 너를 실망시킨 게 아니야, 희진아. 그저 운명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계속 믿고, 계속 희망해야. 가끔은 기적이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거야. 희진은 말을 멈추고 수빈의 말을 되새겼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위안이 되는 게 있었다. 어쩌면, 아마도, 모든 고통 뒤에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맙구나, 수빈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말이 내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희진아, 기적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있어. 수빈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희진의 손을 꽉 쥐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여정을 믿어. 그리고 기억해. 가끔은 혼돈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게 진정한 기적이야.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희진은 조금 더 가벼워진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았고, 결혼 생활의 균열은 여전히 열린 상처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어쩌면 고통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여전히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텅 빈 집의 고요함 속에서 희진은 침대에 앉아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노랗게 변한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진의 가장자리를 만졌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믿을 수는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치유를 시작하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침, 희진은 이상한 기분으로 깨어났다. 마치 그녀 안에 무언가가 바뀐 것 같다. 그녀 주변의 세상은 더 밝아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혼란의 안개에 휩싸였다. 그녀는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났고 배에서 약간의 메스꺼움이 울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최근에 느꼈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심해졌다. 비정상적인 피로, 더 많은 메스꺼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냄새에 대한 이상한 민감성. 어느 날 오후, 대구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가장 친한 친구 혜진과 점심을 먹던 중, 희진은 다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혜진의 얼굴에는 걱정이 분명했다. 희진, 이건 정상이 아니야. 혜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며칠 동안 이러잖아. 병원에 가야 해. 희진은 고개를 저으며 상황을 축소하려고 했다. 혜진, 아마 스트레스일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스트레스든 아니든 이건 무시하면 안 되는 일이야. 혜진이 말했다. 자, 임신 테스트 해보는 건 어때?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다. 희진은 쓴웃음을 터뜨렸다. 임신 테스트? 혜진아, 몇 달 동안 시도했는데 안 됐어. 그럴 리가. 혜진이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진지한 몸짓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냥 해, 희진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강한 척은 하지 마. 뭔가 일어나고 있어. 희진은 한숨을 쉬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혜진이 옳다는 걸 알았다. 이 증상에는 그녀를 걱정시키는 무언가가 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좋아, 내가 할게.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기적을 기대하지 마. 혜진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희진은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향했다.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임신 테스트를 사는 게 약간 어리석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약간의 희망이 그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곧장 욕실로 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시험 상자를 열었다. 그녀는 기다리며 흰 줄을 응시했고, 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침내 두 줄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나타났을 때, 그녀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시험지를 계속해서 보며 실수가 아닌지 확인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패한 시도 끝에 그녀의 몸은 불가능한 것을 달성했다. 희진은 욕조 가장자리에 쓰러졌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불신, 기쁨,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희진은 준혁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먼 도시에서 책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희진, 준혁은 두 번째 벨이 울리자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저는 임신했어요.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갑자기 말했다. 전화선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준혁이 마침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저는 임신했어요. 희진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단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전화 반대편에서 준혁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깊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려고 했다. 저는 지금 바로 집에 갈게요.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당신 곁에 있어야 해요. 이야기해야 해요. 희진은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준혁이 돌아오자 그녀는 복잡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더 조심스러웠고 위험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그의 두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준혁이 집에 도착했는데 그의 얼굴은 여행의 피로와 지난 48시간 동안의 감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모든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잠시 멈췄습니다. 희진아,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꽉 껴안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 기적이야. 그렇다. 희진이 그의 가슴에 대고 속삭였다. 안도감이 밀려와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안도감이 온 것만큼 빨리 긴장감이 밀려왔다.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기쁨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희진, 위험이 있다는 걸 알잖아. 너는 60살이야. 의사하고 얘기해봤어? 뭐라고 했어? 희진이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다. 위험이 있다는 건 알아, 준혁. 하지만 이게 기적이라는 것도 알아. 우리가 겪은 모든 일 이후에 그냥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준혁이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라고 말하고 싶어. 너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을 생각해.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희진은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걱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 기회, 엄마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준혁.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 느껴. 이것이 우리의 기적이고 나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위해 싸울 용의가 있습니다. 대화는 폭풍 후 구름처럼 공중에 떠돌았고 기대감이 무거웠습니다. 준혁은 뒤로 물러나 자신의 감정과 분명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그를 괴롭히는 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심에 혼자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오후, 희진의 임신 소식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타블로이드는 재빨리 그 이야기를 장악했습니다. 60세 건축가가 임신, 기적인가 광기인가, 헤드라인은 무자비했고, 그녀의 정신건강, 윤리, 심지어 그녀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집 밖에 진을 치고 성명서나 사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선정적인 이야기를 부추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혁은 사생활 침해에 좌절하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일이에요. 그는 좌절감으로 가득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런 독수리들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를 맴돌고 있어. 모든 것의 무게, 임신의 기적, 준혁과의 긴장, 언론의 외부적 압박에 너무나 컸어.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없어, 준혁.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만 결정할 수 있어. 준혁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얼굴은 연민의 손길로 부드러워졌다. 희진아, 정말 어때? 알고 싶어. 이해하고 싶어. 희진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절박함이 뒤섞인 채로 꽉 조여 있었다. 이 아기가 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준혁. 엄마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내가 이해해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놓을 수 없어. 준혁이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응원하고 싶어, 희진아, 정말이야. 하지만 나는 또한 무서워. 뭔가 잘못될까봐, 너나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준혁의 말이 집안의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희망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고, 이 기적이 그들을 더욱 갈라놓을 가능성에 직면해야 했다.
희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혁의 손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우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하고 싶지 않아.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체념과 수긍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같이 해보자. 그는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두렵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 거야.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길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녀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겪었고 어려움은 많았지만 폭풍 속에서 희망이 꽃피울 작은 구석을 찾았습니다. 희진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첫 몇 달은 조심스러운 행복으로 가득했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그녀의 나날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증상도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메스꺼움은 압도적인 피로로 바뀌었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무거운 감각이었습니다. 준혁은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작은 변화, 모든 작은 증상을 알아챘다. 어느 날 오후,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후, 체리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그들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 희진은 의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고,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희진, 준혁, 체린이 진지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이 있어. 희진의 최근 검사에서 전산증 징후가 나타났어.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야. 희진은 방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산증.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얕아졌고, 준혁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긴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체리는 한숨을 쉬며 두 사람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지금은 희진의 혈압을 면밀히 체크하고 증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된다면 희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임신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희진은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임신을 중단한다는 것, 그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반복되었다. 그럴 리가 없다. 이 아기는 그녀의 기적이고 엄마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임신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기는 제 전부입니다. 그냥 할 수 없어요. 준혁은 괴로움에 찬 얼굴로 그녀를 돌아봤다. 희진아,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아기 때문만은 아니야. 너 때문도 아니야. 널 잃을 수 없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야. 체린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위험성을 이해해줬으면 해. 전산증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빨리 행동해야 해.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난 그럴 수 없어, 준혁아. 이 아기를 잃을 수 없어.
체리는 모니터링 계획과 단기적으로 전산증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잠시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주었다. 준혁은 주의 깊게 경청했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인 채 소용돌이쳤다. 그는 내일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심각한 합병증 없이 지나가는 매주는 작은 기적이었지만 시간이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고 감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희진은 소파에 앉아 한 손을 자라나는 배에 얹고 뱃속 아기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다. 준혁은 방 안을 왔다 갔다 걸으며 걸음걸이마다 불안감이 느껴졌다. 희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그가 마침내 말하며 그녀 앞에 섰다. 의사가 한 말을 무시할 수는 없어. 전산증은 아기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위험해. 희진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준혁이 오랜만에 본 차분한 결의가 가득했다. 준혁, 내 두려움을 이해해. 정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냥 포기할 수 없어. 이 아기는 나에게 삶의 약속이야.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을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놓을 수 없어. 하지만 희진 준혁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널 잃고 싶지 않아. 희진은 그의 눈에서 보이는 두려움을 진정시키려고 부드럽게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준혁, 내가 무서워하는 건 알지만 이건 나에 대한 일이 아니야. 우리에 대한 일이야. 이 아기에 대한 일이야. 난 이걸 위해 평생을 기다렸어. 지금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준혁은 시선을 돌렸고 절박함과 무력감이 자신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난 어때, 희진아? 그는 소리쳤다. 고통과 절박함이 마침내 그의 자제력을 깨뜨렸다. 내가 널 잃으면 어떡해?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어. 희진은 눈물이 가득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생각해봤어, 준혁아. 내일 생각해. 하지만 이건 너와 나보다 더 큰 문제야. 가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우리가 공유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야. 준혁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가슴이 조금씩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고, 그녀를 응원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를 삼켰다.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가 문을 쾅 닫았다. 그는 거실로 향했고, 소파에 몸을 묻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희진에 대한 사랑과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두 개의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희진이 병실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사이, 준혁은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다음 날, 희진은 체린과 응급진료를 받았다. 그녀의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상승했고, 의사는 그들이 곧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전산증이 악화되고 있었고, 발작이나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이 높았다. 임신을 계속한다면 실제로 무언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위험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혁은 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고 자신의 말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결의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계속할 거야. 그녀는 마침내 어떤 논의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기는 태어날 거야. 준혁은 배가 꼬이는 것을 느꼈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곧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야 했다. 그날 밤 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요했다. 희진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고 준혁은 발코니에 앉아 두려움과 희망의 미로에 마음을 잃었다. 그는 쉬운 답도 상처를 남기지 않는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 안으로 돌아와 결의와 고통이 뒤섞인 채 희진에게 다가갔다.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면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할 거야. 만약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내가 살기로 선택하겠다고 약속해. 희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준혁아, 약속은 못하겠지만 널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이 아기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준혁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마침내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쉬운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중요한 것은 그들을 묶어주는 사랑, 그들을 이 지경으로 이끈 사랑,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랑뿐이었다. 희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의 기계에서 부드러운 삐 소리가 나자 피곤한 눈을 잠시 감았다. 그녀의 연약한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녀는 혈압이 계속 상승하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입원했다. 준혁은 그녀 옆에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손과 얽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말로는 그들을 덮친 두려움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날씬한 노인이 문간에 나타났다. 희진의 어머니 유나는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걸이로 침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인 채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굴하지 않는 강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유나는 항상 희진의 삶에서 강력한 존재였으며 스스로의 싸움을 치르고 불가능한 꿈에 회의적인 강인한 여성이었다. 엄마, 희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딸의 창백한 얼굴을 살폈다. 그녀는 수년 만에 희진이 그렇게 취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부드럽게 앉았고 시선은 희진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었어.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그녀에게는 드문 부드러움이었다. 너를 만나러 가고 싶었어. 준혁은 그들에게 약간의 사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일어섰고 방을 나가기 전에 희진에게 지지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희진은 심호흡을 하고 어머니의 도착에 안도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유나와의 관계는 항상 복잡했다. 유나는 말이 적은 여자였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았으며 고통과 실망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법을 배운 여자였다. 엄마,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희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유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지친 미소로 휘었다. 아마 더 일찍 와야 했을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고집센지. 희진은 그 말에 작게 미소를 지었다. 사실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과 멀어져 가더라도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제가 내린 결정과 내리지 않은 결정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다. 희진은 그녀의 말이 그녀 안에서 깊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유나는 그녀의 과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접어둔 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한 댄서였지만 그녀의 삶은 그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항상 왜 당신이 내 결정에 그렇게 반대하는지 궁금했어요. 희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해졌다. 나는 당신이 왜 나를 지지할 수 없었는지, 왜 항상 그렇게 실망한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나는 한숨을 쉬며 먼 과거를 보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실망이 아니었어, 희진아. 두려움이었어. 너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봐 두려웠어. 너도 나와 같은 길을 따라가서 나처럼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찰까봐 두려웠어. 희진은 어머니의 솔직함에 놀라서 말을 잃었다. 나는 너와 내 형제들을 위해 꿈을 포기했어. 유나가 말을 이었다. 저는 어렸고 두려웠고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꿈을 좇을 기회가 있었다면 제 인생이 어땠을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 의무를 품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희진은 엄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회의적 태도가 고통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유나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희진아.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신을 위해 최선을 원했다는 걸 알아주세요. 항상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고 제가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갖기를 바랐어요. 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우려 뒤에 숨은 진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항상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걸 알았어.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희진아, 하지만 내 외로움 때문에 내 두려움 너머를 보는 게 힘들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에 직면해 있고, 내가 너에게 불공평했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것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판단했고, 그건 공평하지 않아. 희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오랜만에 그녀는 판단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이해받는다고 느꼈다. 유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고, 그녀의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이제 그녀는 어머니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자신의 투쟁을 살아온 여성으로, 전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희생을 치른 여성으로. 무섭다. 엄마, 희진이 인정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고, 이 아기를 잃을까 두려웠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을까 두려웠어. 유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희진이 거의 보지 못했던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아, 자기야. 그게 엄마가 된다는 것의 의미야. 두렵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계속 싸우는 거야. 가장 어려운 선택이지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야.
희진은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취약하다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었다. 엄마,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희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딸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고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포기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희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상치 못한 위안을 느꼈다. 그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먼 길을 왔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유나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딸로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내려야 했던 희생과 어려운 결정을 이해하는 여성으로서 말이다. 몇 주가 지나면서 유나는 희진의 삶에서 끊임없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그녀 곁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춤에 대한 열정,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접어둔 꿈,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했던 때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때로 우리가 뒤로 남겨두는 꿈은 손실이 아니다. 유나는 어느 날 말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택하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가르쳐준다. 희진은 모든 단어, 모든 이야기를 흡수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포기하고 희생하고 꿈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가치가 단 하나의 꿈에 달려 있지 않고 그녀가 사랑하고 사는 모든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 속에서 희진과 유나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져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와 사랑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희진은 어머니를 어린 시절의 위압적인 인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승리와 패배를 통해 어려운 길을 걸어온 여성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은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날 중 어느 날, 희진은 유나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를 주셨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뒤섞인 눈빛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희진아, 넌 나에게도 무언가를 주었어. 내가 항상 원했던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였지. 그리고 그건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기회야. 희진은 유나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 강하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랑과 확신으로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배웠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희진이 들것에 실려 도착했다. 새벽에 몇 시간 전에 시작된 조산 수축으로 몸이 떨렸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녀는 숨이 막혔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하나의 생각, 즉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려움이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 그녀가 품고 있는 이 기적이 그렇게 빨리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렸다. 준혁은 들것 옆으로 달려갔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선명하게 비쳤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두려움과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이 아이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깨달았다. 그는 희진의 손을 잡고 꽉 쥐며 가능한 모든 힘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여기 있어, 희진아. 그는 목이 메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어. 희진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뒤틀렸지만 그녀의 눈은 사나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를 떠나지 마, 준혁. 지금 나를 떠나지 마. 준혁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희진을 에워싸고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는 것을 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상황이 위급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기 중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희진과 아기의 생명에 대한 위험은 현실적이고 확실했고 준혁은 공황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르시아 씨, 수술실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준혁은 잠시 주저하며 희진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희진의 손을 부드럽게 놓았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사랑해, 희진. 그는 속삭였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있어줘. 우리와 함께 있어줘. 희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팽팽했지만 희미한 희망의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준혁은 다리가 떨리는 채로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것이 이제 위태로워졌고,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느낀 두려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진과 아기가 무사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복도 의자 중 하나에 몸을 묻고 얼굴을 손에 파묻었습니다. 오랜만에 말에 힘을 늘 믿어온 준혁은 말없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불꽃에 매달렸습니다. 수술은 영원처럼 지속되었다.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끝없는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채린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가면으로 반쯤 가려졌지만 그녀의 눈은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준혁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아기가 태어났어. 조산이지만 괜찮아 보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데려가서 면밀히 관찰할게.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채린의 표정을 보니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진이는 그가 물었고 그의 배에 매듭이 생겼다. 그의 목구멍, 의사가 한숨을 쉬었고 그녀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찼다. 희진은 몇 가지 합병증이 있었다. 그녀는 수술 중에 많은 피를 흘렸고 우리는 그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준혁은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느꼈던 안도감은 더 깊고 어두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적을 기도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기적이 필요했다. 희진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녀를 볼 수 있나요? 그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 곁에 있고 싶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수술실을 바라보는 창문 밖을 응시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쿵쾅거렸다. 몇 시간 후, 준혁은 마침내 희진의 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부드럽지만 안정적이었다. 준혁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있는 것을 느꼈다. 내가 여기 있어, 사랑아. 그는 감정에 휩싸여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다. 내가 여기 있고, 우리 아기는 괜찮아. 우석이도 괜찮아. 희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치 깨어나 그에게 돌아가려고 애쓰는 듯 감은 눈꺼풀 아래로 살짝 눈을 움직였다. 준혁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인생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 없이 그녀의 힘, 그녀의 빛, 그녀의 사랑 없이 세상을 어떻게 마주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녀를 위해, 우석을 위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날들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날들이었다. 의사들이 그녀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동안 희진은 중환자실에서 지쳐 있었다. 준혁은 우석이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과 희진의 방 사이에서 모든 자유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회복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우석은 작고 연약했지만 잘 지내는 듯했다. 의사들은 그가 싸움꾼이라고 했고, 그렇게 미숙한 아기에게는 예상치 못한 힘이 있다고 했다. 준혁은 인큐베이터에서 그를 지켜보며 경이로움과 사랑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연약하면서도 강한 작은 존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미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어느 날, 그가 우석의 인큐베이터 옆에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박 선생님, 희진이 깨어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준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호사를 따라 희진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희진이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희진, 깨어났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감정이 뒤섞여 떨렸다. 희진은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아기야,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고, 그녀의 눈에서 그녀의 걱정이 드러났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우석이는 괜찮아, 자기야.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지만 괜찮아. 그는 엄마처럼 강해. 희진은 잠시 눈을 감고 뺨을 따라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나 많은 역경과 싸웠고, 이제 마침내 아이를 가졌다. 그를 보고 싶어. 그녀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을 보고 싶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압도적인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가능한 한 빨리, 약속해. 며칠이 지나고 희진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더 이상 합병증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희진의 결의는 분명했다.
그녀는 매일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우석을 팔에 안을 수 있을 만큼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준혁이 희진의 휠체어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밀어 넣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기계의 부드러운 소리와 병동의 삶의 부드러운 웅웅거림이 그들을 감쌌다. 희진은 우석이 누워있는 작은 인큐베이터를 발견할 때까지 주변을 둘러보았다. 준혁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작은 담요에 쌓인 그들의 아들이 있었다. 그의 작은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꾸준한 리듬으로 오르내렸다. 희진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물결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완벽해. 그녀가 속삭이며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우리의 기적이야.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눈도 눈물로 가득 찼다. 너무 작지만 너무 강했다. 그래, 그는 완벽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는 모든 기적으로, 희진아. 희진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유리창을 통해 우석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즉각적인 연결,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대감을 느꼈다. 그 순간 모든 투쟁, 모든 고통,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준혁을 낳았고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삶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우석이 인큐베이터에서 부드럽게 숨을 쉬는 동안 희진과 준혁은 이것이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포옹했다.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장이었다. 그들은 운명의 변덕을 받아들이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힘을 찾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기적을 믿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깨지지 않는 사랑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채웠다. 희진은 침대 옆에 놓인 유람에서 우석이 부드럽게 중얼거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녀에게 새로운 평화와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함을 느꼈다. 60세가 되어서야 그녀는 자신의 탐험의 날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섬은 그녀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침대 위로 몸을 기대고 우석의 밝은 눈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은 순수한 기쁨의 미소로 밝아졌다. 생명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기적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침대에서 들어올려 가슴에 안고 그의 온기를 느꼈고 그의 작은 심장이 그녀의 심장과 맞춰 뛰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차분한 미소로 밝아졌다. 그는 희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고 우석의 머리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좋은 아침이야, 내 사랑. 그는 아기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부드럽게 말했다. 잘 지내? 희진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조용한 기쁨으로 가득했다. 괜찮아.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은 것 이상이야. 고마워.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것을 겪었고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우석을 품에 안고 모든 것이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자리에 떨어지는 듯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고 작은 가족은 새로운 일상에 안착했다.
우석은 빠르게 성장했고 그의 웃음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으로 집안을 채웠다. 준혁은 아들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예상치 못한 여정에서 영감을 받아 글쓰기에서 새로운 깊이를 발견했다. 그의 최근 저서인 디프루츠는 과거와 현재, 꿈과 그들의 삶을 형성한 현실 사이의 연결을 탐구했다. 하지만 새로운 목소리를 찾은 것은 희진이었다. 그녀는 우석을 돌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임신의 기복, 두려움과 희망, 내면의 갈등과 예상치 못한 승리에 대해.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꿈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 갇힌 다른 여성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60세의 기적이라는 책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모성을 꿈꿨던 모든 여성,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했던 모든 여성,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사회의 압력을 느꼈던 모든 여성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었습니다. 희진은 절망의 순간을 숨기지 않고 모든 작은 승리, 우석과 준혁과 함께 공유한 모든 연결과 사랑의 순간을 기념하며 날카롭게 솔직하게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 독자들에게 즉시 공감을 얻었습니다. 판매가 급증했고 곧 60세의 기적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희진은 다양한 국가의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해 준 것에 감사하고 종종 어둡고 낙담스러워 보이는 세상에서 희망과 용기의 등대가 되어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에 감동한 여성들의 편지와 이메일로 둘러싸인 서재에 앉아 있었고, 희진은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준혁이 방으로 들어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편지를 읽고 있어. 그는 가벼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준혁이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당신이 솔직했기 때문이야, 희진아.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공유했고, 그것은 강력한 무언가야. 당신은 많은 여성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꿈과 욕망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줬어. 사회가 뭐라고 말하든. 희진은 그를 바라보며 모든 단계에서 그녀 곁에 있어준 남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바위였어, 준혁.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팀이에요, 희진아. 우리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녀의 책이 성공하면서 희진은 이벤트와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공유하라는 초대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중 앞에 서는 생각에 약간 위축되었지만 매번 등장하면서 그녀의 자신감은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전할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이 관습에 도전하고 꿈을 추구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힘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 중 하나에서 주의 깊고 기대에 찬 얼굴로 가득 찬 청중을 바라보던 희진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불가능한 꿈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 우석을 품에 안고 준혁을 곁에 두고 그녀가 진정으로 찾은 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 즉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길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강연을 마치며 단호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상치 못한 전환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잃을까 두려워하는 꿈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환, 모든 도전에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저를 이 순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박수로 일어섰고, 희진은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있는 준혁과 우석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 그들이 마주한 모든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몇 달 후, 집에서 준혁은 거실에서 우석과 놀고 있었는데, 우석은 이제 에너지가 가득 차서 온통 기어다녔다. 희진은 문간에서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그들이 함께 만든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가 전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기대와 관습을 거스르는 이야기였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들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가가 그들에게 합류했고, 우석이 일어서려고 하자 웃었다. 흔들리지만 단호했다. 그는 어머니처럼 작은 싸움꾼이에요.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희진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처럼요. 그녀는 준혁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덧붙였다. 희진, 준혁, 우석은 포옹하며 그들을 하나로 묶는 따뜻함과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또한 함께 맞설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해가 지고 집안이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희진은 자신의 여정이 모성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하고 용감하고 사랑과 삶의 모든 형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기적을 발견했다. 우석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서 사랑하고 어려움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에서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그들을 인도할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